안녕하세요. 브라우저 ESM에 올라탄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주제로 발표할 토스증권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박건영입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실제로 사용하진 않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스증권에서도 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도입했는데요. 이걸 왜 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의 전반부는 제가 진행하고 이어서 후반부에는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신 토스증권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장재영 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증권에서는 토스 앱에서 누구나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줄여서 MT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MTS는 토스 앱 안에서 모바일 웹 화면을 띄워주는 웹뷰의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고 또 Next.js와 React 등의 모던 웹 프론트엔드 기술을 사용해서 개발됩니다. 토스증권은 첫 출범 이후로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그래서 토스증권 서비스에 있는 기능들도 처음에는 국내 주식 거래에 필수적인 기능들만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또 기존 기능도 고도화되면서 서비스의 규모는 점점 커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토스증권의 프론트엔드 개발과 배포 환경은 초창기의 모습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토스 앱의 증거 탭 전체는 단 한 개의 Next.js 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빌드 결과로 단 하나의 사이트가 나오고 이 사이트가 한 개의 도메인에서 한 개의 배포로 호스팅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러한 구조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의 코드베이스에 코드들을 다 몰아넣었더니 공통된 코드를 서로 참조해 사용하기 좋아서 개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토스증권의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 모놀리틱 구조에서의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20명 이상의 챕터원들이 동시에 개발한 기능들을 한 번에 다 빌드해서 배포를 하다 보니 한 빌드에 많게는 무려 40개 PR이 함께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만약 특정 변경 사항에 문제가 좀 있었어서 롤백을 하려면 같은 빌드에 포함된 수많은 다른 변경 사항들도 함께 롤백이 되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배포와 롤백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코드가 많아지다 보니 코드 베이스 안에서 어떤 변경이 어디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예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어 A 기능에 해당하는 코드를 변경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B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 이때 변경한 코드가 B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다면 의도하지 않은 변경이 배포되어서 장애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또 제가 한번 토스증권 MTS에 페이지가 총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세워봤는데요. 다 합쳐서 450개 페이지가 넘더라고요. 무려 450개 넘는 페이지가 단 하나의 빌드에 다 있으니까 빌드가 30분이 넘게 걸리고 개발 서버를 띄우는 데만 5분 넘게 걸리는 엄청난 개발 생산성 저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문제는 수많은 변경 사항들이 모두 한 배포에 같이 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었어요. 따라서 배포의 단위를 더 작게 나눠 각 기능별로 배포가 따로 나갈 수 있다면 변경에 대한 영향 범위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커다란 모놀리틱 앱을 여러 도메인의 마이크로 앱으로 쪼개야 하는데 이건 어떤 단위로 나눠야 좋을까요? 여기서 기존에 구현되어 있던 화면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하나의 페이지에서는 하나의 도메인만 나오고 있었고 한 페이지에 여러 도메인이 함께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그런 특징을 발견했어요. 이 특징을 이용해서 한 페이지에 여러 마이크로 앱이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규칙을 만들고 한 마이크로 앱이 여러 개의 페이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앱을 페이지 단위로 나누는 구조를 설계했어요. 이제 이 마이크로 앱을 불러와서 보여주는 방식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기술적인 방식으로는 몇 가지 유명한 접근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 앱별로 서로 다른 HTML 페이지를 가지도록 하거나 아이프레임 안에서 마이크로 앱을 로드하는 등의 방법이 있어요. 이때 토스증권에서는 유저가 여러 도메인의 페이지를 서로 넘나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능을 챙기기 위해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런타임 통합 방식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이 방법은 어떤 하나의 호스트 앱에서 각각 별도로 배포되어 있는 마이크로 앱의 모듈들을 동쪽으로 불러와서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모듈을 불러온 다음에
마이크로 앱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면 마이크로 앱의 페이지를 띄워줄 수 있어요. 이 방식은 마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 페이지를 동적으로 로딩하는 것과도 비슷한데요. SPA와의 차이점은 동적으로 가져오는 코드가 완전히 따로 빌드되고 배포되어 있는 번들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도의 주소에 배포된 마이크로 앱을 동적으로 가져와서 실행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저희는 브라우저의 네이티브 ESM에 주목했어요. ESM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듈을 사용하는 표준입니다. 모던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는 일반적으로 ESM의 임포트 문이 웹팩 등의 번들러 단에서 처리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번들러를 거치지 않고도 브라우저에서 네이티브하게 ESM 임포트 문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ESM의 임포트 문을 만나면 이 시점에 브라우저는 from 절에 있는 주소의 모듈을 동적으로 다운로드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import from 절에 있는 모듈에 실제 웹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혹시 여기서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마치 외부 패키지를 임포트하듯이 모듈의 이름으로 임포트를 할 수는 없을까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의 기능이 import map입니다. HTML의 헤드 태그 안에 import map을 선언하게 되면 어떤 모듈 이름이 주어졌을 때 이 모듈이 다운로드될 웹 주소를 직접 매핑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import mode from hello를 하면 일반적으로 브라우저 ESM 환경에서는 hello가 올바른 웹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import map에 hello에 해당하는 실제 웹 주소를 적어주게 된다면 브라우저는 이 주소에서 모듈을 다운로드하고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네이티브 ESM과 임포트 맵을 서로 적절하게 조합한다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의 동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마이크로 앱을 로딩하는 자바스크립트 모듈 파일의 이름을 적절히 한번 정해볼게요. 여기서는 mfa app.a라고 하고 방금 정한 모듈 이름이 임포트 맵에서 실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경로인 /app.js로 매핑되도록 해볼게요. 이제 호스트 앱에서 mfa app.a를 임포트하면 임포트 맵의 레코드를 참조해서 /app.js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불러온 app.js 파일에 있는 마이크로 앱의 코드를 실행하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호스트 앱에서 모듈을 불러올 때 임포트 맵이 필요할 텐데 이건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저희 팀에는 HTML 제공하는 웹 서버에서 이걸 조립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 과정은 마치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의 프론트 앱과 다소 유사한데요. 유저에게서 HTML 요청이 들어왔을 때 웹 서버에서는 현재 배포되어 있는 마이크로 앱들의 주소를 각각 확인해요. 그리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임포트 맵을 동적으로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이 조립된 임포트 맵을 HTML에 포함시켜서 유저에게 보내주면 유저는 완성된 임포트 맵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호스트 앱은 원하는 마이크로 앱의 모듈을 불러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마이크로 앱의 분할 단위는 페이지 단위로 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페이지 경로가 주어졌을 때 어떤 마이크로 앱을 로딩해야 할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적절한 마이크로 앱을 실행해서 그 페이지를 띄워줄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해 왔는데요. 라우팅 테이블에는 각 페이지의 패스들이 어떤 마이크로 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체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페이지 1을 불러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면 이 페이지는 앱 A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앱 A 마이크로 앱을 불러오면 페이지 1을 로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라우팅 테이블도 임포트 맵과 마찬가지로 웹 서버가 조립하고 유저에게 보내주는 HTML에 함께 포함되게 됩니다. 마이크로 앱의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온 뒤에는 이제 실행을 시키고 화면을 렌더링하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마이크로 앱의 코드에서 미리 정의한 인터페이스에 맞게 화면을 렌더링하는 함수를 선언해 두면 돼요. 이때 여기서는 마이크로 앱에서 리액트를 로딩하도록 했어요. 이후에 호스트 앱이 마이크로 앱을 실행할 때 이 렌더링 함수를 실행하면 마이크로 앱의 페이지가 화면에 그려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지 라우팅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저희가 설계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환경에서는 페이지를 이동할 때 이동할 페이지가 현재 마이크로 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라우터는 상황에 따라 페이지를 이동하기 전에 새로운 마이크로 앱을 불러오고 거기에 있는 페이지를 로드할 수도 있어야 해요. 문제는 기존 SPA 환경에 유명한 라우팅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이 라이브러리들은 보통 하나의 앱 안에서 동작하는 것을 산정하고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에 최적화된 자체적인 SPA 라우터 라이브러리를 직접 하나 만들어서 페이지 이동을 처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자세한 디테일은 여기서 설명드리기엔 좀 많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는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토스증권에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생각하게 된 과정과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한번 구체적인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 맡은 토스증권 프론트엔드 개발자 장재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영님께서 토스증권 프론트엔드가 모노리식 환경이었을 때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선택한 기술인 네이티브 ESM과 임포트 맵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도구들을 실제로 토스증권 프론트엔드 개발 배포 환경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와 디테일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건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각 팀마다 서로의 의존성 없이 자율적으로 제품을 운영하려면 각 팀에서 독립적으로 개발 산출물을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홈팀에서 개발한 홈 도메인 쪽 코드가 한 벌에 ESM 번들로 빌드가 되고 종목상세 팀에서 개발한 종목상세 코드가 한 벌에 ESM 번들로 빌드가 되도록 말이죠. 이렇게 매매팀, 계좌팀, 채권팀 등 여러 개 팀에서의 개발 산출물이 각각의 ESM 번들로 빌드되고 배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따로따로 빌드된 번들이 어떤 방법으로 유저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설명드릴 이 슬라이드가 저희 토스증권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저가 저희 서비스에 접근할 때 저희 웹서버에서는 HTML 파일 하나를 생성해서 내려줍니다. 이때 HTML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각 URL 패스네임에 어떤 서비스가 매핑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라우팅 테이블과 각 서비스별로 업로드된 ESM 번들의 주소가 담긴 임포트 맵을 조립합니다. 이렇게 조립된 라우팅 테이블과 임포트 맵은 HTML 안에 스크립트 형태로 포함되어서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라우팅 테이블은 유저가 특정 패스네임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가져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고 임포트 맵에는 해당 서비스의 ESM 자바스크립트 리소스를 어느 저장소에서 가져와야 하는지에 대한 리소스 주소 정보를 담아서 내려주는 형식입니다. 화면에 있는 예시를 같이 보겠습니다. 유저가 스탁 디테일 URL 패스네임으로 접근할 때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MFA 스탁 서비스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고 MFA 스탁 서비스는 스탁 v1 주소에 접근해서 자바스크립트 리소스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각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번들링 되어도 하나의 HTML 파일 안에서 URL 패스네임에 따라 동적으로 리소스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한다면 이 구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팀별로 개별 배포를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팀별로 번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매 서비스만 단독으로 제품의 업데이트가 있었고 단독으로 배포까지 나가고 싶다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매매 도메인 쪽 코드에서 코드 수정이 일어나고 매매 서비스에 업데이트된 코드를 기반으로 ESM 번들이 빌드됩니다. 이렇게 빌드된 ESM 번들의 이름을 트레이딩 V2라고 명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V2 번들이 빌드되면 저희의 웹서버에서 매매 서비스 번들이 V2로 업데이트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임포트 맵의 트레이딩 쪽 주소를 업데이트해서 임포트 맵을 새롭게 조립해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유저가 토스증권 서비스에 새롭게 접근할 때 스탁 서비스, 어카운트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지만 트레이딩 서비스만 새로운 버전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여 카나리 배포도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카나리 배포란 새롭게 개발한 기능을 모든 유저에게 한 번에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비율의 유저에게 점진적으로 배포하여 안정성을 미리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웹서버가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 HTML 파일을 생성할 때 유저의 쿠키 값을 기반으로 유저마다 서로 다른 인풋 맵이 만들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상황을 간략화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토스증권 서비스로 접근하는 유저는 특정 쿠키에 대해 1부터 100까지 값을 가지고 저희 웹서버는 그 쿠키 값을 보고 유저가 V1 번들을 볼지 V2 번들을 볼지를 사전에 설정된 카나리 배포 비율을 기준으로 조율하여 인풋 맵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슬라이드 기준으로 설명드려보면 100명 중 10명의 유저는 V2 서비스의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말이죠. 이 구조는 당연하게도 하나의 서비스에 국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각각의 다른 버전의 번들로 빌드되기 때문에 홈, 종목 상세, 매매, 계좌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카나리 배포 비율을 조절해서 개별 서비스에 대해 독립적인 카나리 배포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카나리 배포 비율을 올리다 보면 100%까지 도달한 서비스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든 유저가 다 V2 버전을 볼 수 있게 저희가 구현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구현하면 프리뷰 배포도 저희가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프리뷰 배포는 저희가 정식으로 제품을 배포하기 전에 임직원분들 대상으로 정식 기능 배포되기 전에 개별 브랜치 기준으로 프로덕트 디자이너나 QA 담당자께서 동작을 검증해 보실 수 있도록 개별 브랜치를 기준으로 배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임포트 맵을 이용한 동적 번들 로딩 방식을 활용해서 프리뷰 배포를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발자가 개별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고 푸시를 하면 각 개발자의 브랜치에 쌓인 코드를 기반으로 ESM 번들이 빌드되도록 업로드된 다음 해당 번들에 접근하기 위한 브랜치별 서브 도메인이 생성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서브 도메인을 통해 웹서버에 접근하면 저희 웹서버에서는 서브 도메인에 해당하는 번들을 임포트 맵에 매핑해서 내려주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내부 임직원분들께서 해당 서브 도메인만 공유받는다면 프리뷰 배포 버전을 미리 사용해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배포 환경은 이해가 되었는데 개발 환경은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지금까지는 빌드가 이미 완료된 ESM 번들을 가져와서 앱이 동작하는 방식을 설명드렸었는데요. 로컬 개발 환경에서는 빌드된 ESM 번들을 사용하는 대신 로컬에서 실행 중인 데브 서버의 자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특정 서비스에 해당하는 인풋 맵의 자바스크립트 리소스를 로컬호스트로 오버라이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하면 로컬 환경에서 특정 서비스를 개발할 때 전체 서비스를 모두 다 데브 서버로 실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특정 서비스만 데브 서버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전의 모놀리식 구조에 비해 훨씬 더 가볍고 빠른 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번들 사이즈 최적화입니다. 각 서비스마다 공통으로 사용하던 라이브러리들도 모두 다 개별 서비스에 동봉되어서 배포되다 보니 그만큼 번들 사이즈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어지간한 코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통 유틸이나 컴포넌트들은 코드 중복이 일어나도 번들 사이즈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센트리 등의 특정 라이브러리들은 너무 무거워서 번들 사이즈를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한 방법이 Shared Modules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Shared Modules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할 법한 공통 모듈을 서비스화해서 배포한 것인데요. 해당 모듈들은 각 서비스에서 접근할 때 서비스 형태로 배포된 Shared Modules에 접근하도록 했습니다. Shared Modules를 ESM 번들 형태로 빌드해서 업로드하고 임포트 맵에 Shared Modules의 리소스 경로를 넣으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내부의 어떤 서비스에서 Shared Modules에 접근하더라도 동일한 리소스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로써 자바스크립트 리소스의 중복을 최적화해서 번들 사이즈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ESM과 임포트 맵 혹시 브라우저 호환성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쉽게도 토스증권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고객 범위 안에서는 임포트 맵과 ESM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ESM과 임포트 맵이 어떤 시절에 동적으로 모듈을 가져올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 시스템.js가 있었고 해당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맵의 폴백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한 개의 Next.js 모노리틱으로 만들어져 있던 앱에서 증권 전체가 n개의 마이크로 앱, n개의 빌드, n개의 배포를 통해 빌드 속도가 30분에서 1분, 개발 서버 실행이 5분에서 5초, 그리고 또한 독립적 배포가 가능한 개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스증권의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발표한 박건영, 장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